안녕하십니까. 3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 대선을 통해본 한반도 연맹 제3부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카드, 트럼프의 대응책은 뭐냐 얘기야. 민주당은 결사항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 대선에서 싸우는 카드는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법적 소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의회를 통해서, 의회전이죠. 셋째는 군사적인 겁니다. 비상대권을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법을 통해서 법적 소송입니다. 지금 1단계로 해가지고 법적 소송을 통해서 외세 선거 개입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 연방대법원에 고발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연방대법원에서는 7대2로 해가지고 텍사스주에 발의한 것을 기각을 시켰죠. 그리고 다른 소송 모든 것이 이유 없다 해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해가지고 기각을 했습니다. 즉 그렇다면 여기 세 분의 아까도 요즘 파월, 줄리아니 해가지고 리누든이 이 세 사람의 아주 그 탁월한 변호사가 있지만 법을 통해서 미 대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단은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론도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1월 6일 의회전입니다. 의회 내에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의회 내에서. War in Parliament. 의회 내의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1월 6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방식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상원의 의장이 펜스 부통령이라 하니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상원이 이제 의장이니까 뭐 사회를 보든지 해서 그렇게 하면 뒤집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어쨌습니까? 상원의 공화당 원내 총무입니까? 지금 이탈해버렸죠. 바이든 지지하라고 이미 반 트럼프 진영으로 이미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또 그리고 1월 6일 날 이 대선을 뒤집으려면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그 상원의원, 하원은 내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바이든 이 선거 당선에 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인물이 다수가 나와야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표가 그룹핑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 조직하기도 물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나가가지고 의뢰하고 그룹을 짜가지고 그게 안 됐을 때 자기 모가지가 석자입니까? 자기가 그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이라든가 또 바이든이 당선 만약에 됐을 때 이 사람이 공격에 처할 수가 있죠. 그런 거 저런 거 또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 사회로 부정선거 문제 거론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 했다가 찍히면 검찰이 찍히고 검사에 찍히고 검찰이 찍히고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찍히고 청와대 찍히면 내 모가지가 이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그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예. 현직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그 약하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상원에 누가 물론 용기를 가지고 1월 6일 그 회의에서 가가지고 그룹핑 돼가지고 부정선거 문제. 그러면 자기 당신이 그 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1월 6일 날 조 바이든이 만약에 투표를 했을 때 뭐 하원에서 결정하는 한 표씩 해서 그러면 이제 뭐 26표입니까? 지금 공화당이 하원에서 결정하면은 그 주마다 한 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 유리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희망사항으로 이제 보도하는 우리 언론 유튜브들을 봤는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 1월 6일 날 상원 합동하면은 트럼프가 된다 그래요. 정말 보장합니까? 되는 걸로? 점진식으로 된다 그래요. 그렇게 가면은. 근데 그것도 지금 연방대법원이라든가 D&I 국장이 보고서도 수합을 못한 거 이런 정보기관 쪽 이런 분위기로 보면은 1월 6일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펜스 부통령도 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 받쳐줘야 총무가 공화당의 상원의 그 원내 총무가 바이든 찍으라 해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튀어버렸는데 밑에서 받쳐줄 세력이 있어야지 펜스가 의장으로서 땅땅땅 찍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 계산하는데 그래서 1월 6일 상원 어떤 표로서 트럼프가 뒤집는다. 대통령 된다. 된다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그거 굉장히 무책임 아니에요. 그거 무슨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두고 봐야 된다. 1월 6일 날도 저는 지금 언서터티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 현재 이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은 민주당 쪽에 바이든 쪽에서 이 굳히기 작전이 만만치가 않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기들이 오 하고 당하게? 어림도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6일 날 상원 하원 합동회의에서 하원이 결정하든 상원이 결정하든 하원이 결정하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됐다 칩시다. 예? 안 되는 게 아니라면 왜 당신 희망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된다 그 뻥을 칠 수는 없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양쪽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연방의 이탈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텍사스주와 동조한 세력들이 5개, 6개 이번에 텍사스주가 헌법 소원 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 10몇 개 주가 연방 이탈을 선언할 때 이거 이제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연방 탈퇴를 선언을 해버리고 사고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그 연방 그 주에 있는 연방 청사죠. 청사를 접수를 하러 가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링컨 대통령이 그 반란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서 결국 무대를 파견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남부의 연방 이탈을 응징하기 위해서 남부 이탈을 먼저 했으니까 남부의 연합 몇 주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동에 휩쓸려 가지고 링컨이 칼을 뺐단 말이에요. 연방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명분 되죠. 링컨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비하는 거는 이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해서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제지를 한 상태고 연방 이탈을 먼저 텍사스라든가 친 트럼프 공화당 계열에서 탈퇴를 하면은 이것은 명분이 안 되는 거죠. 연방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헌법 위반이면 연방 이탈한다는 것은 연방 내에서 어쨌든 싸워야지. 그래서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연방 이탈은 굉장히 하면 내란이 초래되고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 트럼프 쪽에 명분 쌓기에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적인 전쟁도 안 되고 의회 전쟁도 안 되면은 결국은 세 번째 카드는 밀리터리. 대통령이 2년 전에 2018년입니까? 외세 개입에 있을 경우에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상대권 조항이죠. 그것을 2018년 외세 개입에 있을 경우에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대통령 비상대권 그걸 이용한 비상대권 부분적인 어떤 계엄령이라든가 군동원 이것이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군부의 좀 공군이라든가 특수부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합참이라든가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근데 일단 시간이 없어요. 군 동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군부하고 충분히 상의했는 것인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12월 넘어가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다고 보고, 연말에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뭐 알다시피 미국에 계신 분도 알다시피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는 뭐 미국의 축제라는 게 추수감사절 한번 한 일주일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 두 번 놀아요. 추수감사절 때 한 3, 4일 정도 쫙 놀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24, 25 해가지고 25일부터 해가지고 그 일주일 1월 1일까지 한 일주일 놀아요. 그러면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월 23일, 4일?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게 1월 넘어가면은 군 동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BLM 같은 흑인 폭동이 있으면은 그걸 핑계 삼아서 군 동원을 계엄을 발동할 수가 있죠. 근데 바이든이 당선됐는데 흑인 폭동이 일어날 이유가 뭡니까? 흑인들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데 왜 폭동을 일으켜서 군이 출동할 명분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명분은 결국 이거밖에 없습니다. 외세 개입의 증거를 언론에 설득하는 것. 언론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된 상태 아닙니까? 이 민주당 쪽하고 좌익 진영 리버럴 쪽에 완전히 방송이 지금 장악된 상태인데,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엄청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여론몰이로 호소를 하느냐는, 민심에 호소를 하느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을, 이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을, 증거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연 군이, 특수부대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겠느냐. 미국이 한국보다도 중국처럼 영토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 병력이라든가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고 병력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연방의 군하고 주방위군하고 이것이 이제 어느 각 주마다 지금 군인들이 지금 투입이 돼야 되는데, 월남전에서도 닉슨 행정부가 반전 대목과 각 대학마다 굉장히 심한 바람에 각 주별로 대목가 심한 쪽에 부분적으로 이 방위군이 출동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비상대권으로 계엄령을 발동을 하는 조항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부분적인 군 계엄령, 지역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헌법조항에서 연방대법원의 동의 문제도 있고, 또 민심, 또 군에서 화끈하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 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지, 시간이 없어요. 우선 시간이 이렇게. 근데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죠. 제가 국방부 펜타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군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얻었는가? 그런데 정보기관하고 국방부 펜타곤 쪽에서 협조가 돼야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주군하고 특수군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펜타곤 국방부의 이 핵심 국방부 장관 차관 합참 쪽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트럼프가 군심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이 결국 이제 관건이 되고, 23일 내에 승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DNI 국장이 이제 보고서가 지금, 이 보고서 날짜가
보고서를 지금 1월 달로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그거 좀 조짐이 좋지 않아요. 그것이 빨리 보고서가 뭐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1월 달로 늦어진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점점 여지가 줄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럼프에게는 점점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자꾸만 된다고 정의와 진리는 결국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딥스테이트라든가 지금 월가 이런 세력들이, 막강한 국제 금융업 세력들의 뱅커들이, 이 세력들이 권력과 자본과 기술 모든 걸 미국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사에서 국민들이 뭐 민중봉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 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기도 집회도 못하,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회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10명도 못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도 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하면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지금 억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집회의 자유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되면 확률이 50%라 얘기. 잘 돼서 군이 동원됐을 때, 군이 이렇게 더 확보할 때 확률이 50이 좀 될까 말까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정의와 진실 쪽은 항상 승리합니다. 언제 항상 승리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것이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것으로 이 정권이 등장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승자라면 그건 말이 돼요. 역사에서. 현실의 승자하고 역사의 승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너무 뻥튀기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트럼프가 됩니다, 당선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뭘 상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상을 봐가면서. 지금 아주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어떤 미 대선하고 우리나라 사회로 총선을 바라보면서, 제가 1년 동안 쭉 바라보면서 이 비슷한 점과 차이점, 작용화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비슷한데, 그래서 누군가는 한국이 사회로 뚫리니까 미국이 11.3에 뚫렸다. 야, 이거 참 멋진 말입니다. 그렇듯이 한국과 미국을 이번에 올해 선거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든지 어쨌든 간에 해서 지금 정당이라든가 관리 조직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군 출신들이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투쟁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 공산당 위협에 정식으로 투쟁한 단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문재인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나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을 지적해가지고 그 문재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정식으로 거론한 정당이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까? 관리 조직이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이 이실직고하고 양실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있죠. 뭐 주사파가 어떤지 북한에 대한 경각심은 있지만, 북한 더 배후에 있는 배후 빅 브라더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 의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대학가에 있는 공자학원 퇴출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23개나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학가의 공자학원 퇴출 거론하고 있습니까? 퇴출의 퇴자도 말을 못 꺼내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대학 교수도 그렇고 뭐 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장학금 받았는데 어쩌고 죽는 소리만, 유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유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 안 그래도 신입생들이 없는데 죽는 소리만 하고 돈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공자학원에서 이 스파이를 압력을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다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고 돈 하고 죽는 소리만 해서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식민지가 거의 된 상태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야기예요. 중국 공산당
밑에 들어가면은 티베트라든가 이런 위구르처럼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CCTV 속에서 스마트폰 쪽에서 스마트 시티 속에서 왔다 갔다 수출입 어디 가면 커피숍에서 전화 뭐 어디 가는 거 일일이 보고하고 자기가 완전히 박탈되는 디지털 독재의 그 아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돈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래도 첩보기관이 살아있어가지고 미 전역에서 중국 스파이 색출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중공 스파이 언급도 못합니다. 뭐 잡지 못한 건 물론이고 중공 스파이 중자 말도 못합니다. 중자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최근에 지난주입니까? 195만 명의 공산당원들의 명단이 상해 쪽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그 중국의 그 반공산주의 반공투쟁하는 인사에 의해서 그걸 하드에서 빼내가지고 195명의 중국 공산당 명부를 갖다가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 첩보기관에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 세계에 걸쳐서 압력하는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이 명단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우리나라 첩보기관 국정원 지금 완전히 지금 무력화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경찰에 새로운 지금 국정원 개정법에 의해 가지고 대공 수사 기능이 경찰이 지금 이전 상태 해가지고 지금 대공 기능은 지금 팔이 날리고 완전히 마비 상태 아닙니까?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마비 상태가 된 겁니까? 중국하고 북한 좋아라고 지금 국정원이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된 겁니까? 나라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졌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태고 미국의 공직자들의 양심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시민단체가 아니고. 그런데 중국 공산당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문제 공론화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중공의 중공 중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뭐가 겁이 나는지 쉬쉬쉬쉬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 무슨 옛날 무슨 총독도로 한다 그런 기사는 몇 군데 나왔지만 신랄하게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식민지 상태된 이런 참담한 모습을 지적하는 칼럼은 많지가 않다니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복골 씨가 몇 년 전에 책을 쓴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핀란드처럼 소련의 소련의 속국 비슷하게 된 그 핀란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국이 중국 공산당한테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어봤죠. 복골 같은 건 작가들, 소설가들이란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일본 문제 같은 데는 반일 조장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일본 문제가 북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산당 문제, 중공 문제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중공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잘 봐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참 당명 참 이거 기가 막힌 이름인데 터게더 데모크라틱 파티, 폴리티컬 파티죠. 더불어민주당. 터게더 데모크라틱 폴리티컬 파티. 미국의 민주당하고 비슷하네요. 중공이 미국의 민주당에 굉장히 공을 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에는 어느 정당에 가장 공을 들였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빠르죠. 근데 제가 그 당명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당명 보니까 이건 정당 이름 아니에요. 강장제 무슨 제약회사 이름 비슷해가지고 누가 지었는지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은 정당 정치인은 국민의힘 책임져야 돼요. 이게 정당 이름 아니에요. 국민의힘.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게 국민의힘
정당이에요. 이름이 그래 됐다니, 운명적으로. 근데 그건 그렇고, 누구와 더불어 가느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거, 처음에 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누가, 이게 무슨 이름이 이런 이름이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논객이 뭐라 했느냐. 이거 북한, 김일성하고 같이 가는 게 북한 북조선 노동당하고 가는 거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왜? 김일성의 회고록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책에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은 이거 북한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번에 중국 공산당과 양정철 원장이 정책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 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중국 공산당하고는 가치관이 이념이 다릅니다. 가치 체계가. 그건 일단 독재 아닙니까? 자유를 구속하고, 자유란 인민의 자유를 주는 개념이 없고,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인민에게 헌법적으로 자유라든가 사상이라든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공산당하고 우리 정당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하고 정책협의 MOU를 체결했을 때 어느 쪽으로 수렴되느냐 이야기예요. 공산주의로 수렴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불어넣어가지고 공산당 체제를 더 리버럴, 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 체제로 변형시킬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공산주의 헤게모니는 소련 연방이 무너지면서 중국 공산당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헤게모니가 이동이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의 축이동했죠. 파워 트랜지션인데. 중국 공산당이 1992년 이후에 국제 공산주의 헤게모니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래서 미국의 시장으로 침투를 하고 자기들도 시장을 미국에게 공개를 해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결을 하게 됐는데 중국은 WTO에 가입했죠. 그런데 30년 이상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시장을 개방하면서 서로 결을 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 닉슨 도서관 가가지고 연설을 한 것이 뭡니까? 대중국 전쟁을 선언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속았다.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해주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하고 모든 걸 주면은 마음을 열면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이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합류할 줄 알았다. 얘기. 그런데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 했다. 우리는 속았다. 얘기. 30년 동안 속아서 많이 속은 거죠. 완전히 속은 거죠. 근데 이미 미국 사회는 뭐예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붉은 물이 들었다. 얘기.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미국 사회가 벌겋게 물이 들었으면 대한민국의 빨간물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빨간물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지식인들,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중국 공산당 문제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빨간물이 들었길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북조선 노동당 김정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어 이 나라.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11월 3일부터 12월 지금 거의 지금 며칠입니까? 지금 17, 18, 19일 해서 지금 벌써 지금 거의 한 달 넘었죠. 미국이 11월 3일 이후에 혼란기에 접어드는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각종 악법을 날치기로 해가지고 열 몇 개 되는 걸 지금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기세를 이용하고 코로나도 이용하고 미 대선의 혼란상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10개 넘은 악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공수처 개정법, 공수처장 임기 6년을 한다고 하죠. 국정원 개정법, 대공수사 경찰로 이관한다는 거,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민주화운동 비방장 7년 징역 7천만 원 벌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신상법, 또 노조강화법에서 그 궁극적인 것은 무슨 궁극적인 거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결국 이제 김일성이 남북 고려연방제도고, 김정은이 되면서 고려라는 말이 싹 빠졌습니다. 남북연방제. 김정은 이후부터는 남북연방제인데, 남북연방제의 길로 가려면, 지금 이런 법안들이 헌법이 유연성이 있어요. 예? 유연성이 있는데, 지금 103석이나 되는 야당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예?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많은 이 유연성이 있는데, 지금 뭐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유연성 있는데 하위 법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 체제를 침해하는 유연성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헌법을 고쳐버리면은 밑에 하위 유연성 있는 법안이 정상화되는 거죠.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만 남아있는데, 헌법 개정을 언제 할 것이냐. 제가 참 궁금한 것이, 내년 상반기에, 지금 내년 4월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런 보궐선거 끝나고 갈지, 그 전에 추진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일단은 내년 4월 부산, 서울, 그 이제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 끝나면은 6월, 7월경에, 전반적으로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 남북연방제로의 기본적인 거를 딱 헌법 전문을 뜯어고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손을 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은, 미 대선의 혼란상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것이다. 지금 뭐 백신 또 지금 주문이 안 된 전에 지금 예약이라든가 주문이라든가 예산 확보가 전에 지금 뭐 안 된 상태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러면 이 정국을, 미 대선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어디 강연에 가면 항상 뭐 청중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결론으로 미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난리예요. 에? 근데 미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점쟁이도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어떻게 돌아갈지. 다만 이런 과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가 로드를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지, 뭐 특출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집회도 못 하는데, 미 대선도 저렇게 망가졌는데, 미 대선이 망가지고, 응? 미 대선이 부정선거로 망가지고,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꽉 집회도 못하고 이런 활동이 모든 게 위축된 상태에서 해결책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뭘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들도 과거를 맞추지 미래를 못 맞춥니다. 그거 구라예요. 좀 다 꽝이라니까요.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투쟁하느냐.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투쟁이라는 그 삶의 방식이죠.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개인이든 조직이든지 국가든지 간에 지난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갖고 앞으로 뭐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 지금까지 많이 투쟁했습니다. 근데 투쟁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난날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왔느냐를 반성하는 가운데서 그 방법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력이 어느 세력이냐 이거예요. 예?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력은 뭐예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뭐 제가 뭐 여기 기독교 팔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투쟁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도하는 세력들을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 공산주의는 계속 기독교와 대직점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세력을,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탄압하는 것이 기독교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세력들이.
해결책이 있느냐? 이렇게 다 미 대선도 저렇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언제 지금 백악관에서 내려오고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군이 예예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말 믿고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계엄 선포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할지 그건 두고 봐야죠. 그 뭐 옛날에 미국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애국심 넘치는 미국이 아니고 지금 물질에 부패하고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다 국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가 이렇게 망가진다는 건 우리 국민들도 정신이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애국심은 이제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 애국심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배고플 때 나라를 구하자고 애국심이지. 뭐 유튜브 보면은 뭐 이런요. 마지막 자막에는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영화에서 나오고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암흑의 터널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암흑 시대도 그걸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새벽이 올 때까지 또 꿋꿋이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돌아온 3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돌아오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많은 일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저렇게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이라든가 빵꾸가 많이 나 있다. 그걸 되돌아봐야 된다니.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정신이 올바라야지 나라를 살릴 수 있지. 한두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나서서 반짝반짝 지금 뭐 이순신이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나오겠습니까? 박정희가 나옵니까? 이승만이 나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 의인이 돼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도 지금 나라를 구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다. 희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 자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지나간 시절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일단은 미국 대선의 향방을 좀 더 지켜보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